우크라이나 사태가 점점 상황이 장기화되면서 서방 국가들의 입장도 점점 현실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러시아의 침공에 우크라이나 측의 선전이 이어지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으나 흑해연한 우크라이나 남부 지역은 속속 주요 도시를 러시아군이 장악하고 있습니다. 한편 우크라이나 당국은 서방 자유세계 진영에 외교적으로 러시아와 단절하고 경제 제재를 단행할 것을 요구하고 있으나 많은 서방 국가들은 러시아와의 교류를 끊지 않고 있어 안타까움을 줍니다. 우크라이나 측에서는 러시아 측과 교역을 하던 우리 기업들, 특히 삼성전자와 같은 대기업들의 서비스를 러시아에서 당장 멈출 것을 요구하고 있고, 한국 정부 측에는 소총 등 싸울 수 있는 무기 등을 지원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안타깝게도 서방 측에서는 우크라이나에 대한 참전은 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며, 우크라이나판 38도선이나 휴전선과 같은 지대가 만들어져 결국에는 우크라이나가 분단국가 혹은 서쪽으로 많이 밀려나게 될 수 있을 것이란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태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5가지 뉴스를 살펴봅니다. 첫 번째, 속속 주요 기관을 장악하는 러시아. 지난 1일 러시아군이 우크라이나 남부도시 헤르손을 장악한 이후로 원자력 발전소와 같은 주요 시설들을 속속 러시아군이 장악하고 있습니다. 러시아군이 집중하는 곳은 바로 흑해연안의 도시들입니다. 우크라이나를 흑해와 맞닿지 않는 내륙국가처럼 만들어버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크라이나는 현재 서방국들의 지원하에 러시아군을 잘 막아내고 있지만 발전소, 방송국, 관공서를 정밀 타격하는 방식으로 속속 주요 도시들을 장악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지난 3일 우크라이나와 러시아는 인도주의적 통로 개설을 통해 러시아가 점령하거나 포격할 도시에서 민간인들을 안전한 서부 지역으로 이동할 수 있도록 하는 데 협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지난 19일 처음으로 블라드미르 푸틴 대통령에게 정상회담을 갖자고 제의한 데 이어 지난 3일에 또 무엇을 두려워하느냐 직접 만나 회담을 갖자고 제의를 하였습니다. 푸틴과 젤렌스키는 서로 만난 적이 있습니다. 바로 젤렌스키가 방송인이던 시절 푸틴 대통령 앞에서 희극을 펼친 적이 있었습니다. 그만큼 안면이 있었던 만큼 둘이 만나 휴전 등의 논의 진전을 이뤄낼 수 있을 것이란 해석이 나왔던 것입니다. 현재 러시아 측에서는 푸틴이 직접 상황 브리핑을 하며 현재 우크라이나 대부분의 주요 군사 인프라 시설 제거 작전을 거의 종료했다고 밝혔습니다. 거기에 더해서 러시아 측에서는 이미 휴전선에 관한 지도를 배포하고 있습니다. 당초 드네프르강을 기준으로 한 동서 분할이 아니라 우크라이나가 더 서쪽으로 밀려난 분할 방안을 제시한 것입니다. 현재 러시아가 점령하거나 포위한 지역은 돈바스, 흑해연안의 마리우폴, 헤르손 등 사실상 우크라이나 남부 흑해연안을 모두 장악해버린 상황입니다. 이대로 국경이 그어져 버린다면 우크라이나는 사실상 내륙국가로 고립되는 상황이 빚어지게 됩니다. 현재 우크라이나의 수도 키예프, 우크라어로 키이우는 러시아에 의해 빼앗길 가능성이 높고 우크라이나 서부의 주요 도시 리비우를 중심으로 한 분할을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뒤로는 러시아와 손을 놓지 못하는 서방 측. EU를 비롯한 미국 등 주요 서방국들은 앞에서는 우크라이나를 지지하는 듯한 모습을 취하지만 뒤로는 아직까지 러시아의 가스를 끊고 있지 않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침공이 가시화되고 침공이 일어났던 2월에는 매일 2,680원씩 유럽으로부터 현찰로 가스 수출 대금을 지급받았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가스관을 잠그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기록적인 고유가로 인해서 매일 6,640억 원씩 러시아에 송금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칫 러시아의 송유관이 끊기게 되면 유럽은 그야말로 에너지 대란 위기가 찾아올 뿐 아니라 멀리 미국산 가스를 전용 LNG 선박을 한국에 특별히 선박을 주문을 해서 아주 비싼 값에 미국에서 들려오는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겉으로는 우크라이나를 지지하는 문명국가다운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뒤로는 러시아에게 거액을 송금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뿐 아니라 유럽연합 측에서는 우크라이나에서 발생하는 100만 명 이상의 난민들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이것은 시리아, 아프가니스탄 등 유색인종 난민들과는 처우가 완전 달라 심지어는 값이 비싼 운송수단인 장거리 기차를 이용해서 독일 등 선진국가로 이동을 할 수 있게 인도적 배려를 해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출산으로 유럽의 노동력 부족이 심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색슨족, 켈트족과 유사민족 계통인 슬라브계 난민들의 유입은 유럽계 인구가 줄어드는 서유럽의 입장에서는 어느 정도 노동력 부족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해석이 나오는 것입니다. 때문에 서방 측에서는 우크라이나 사태를 두고 앞에서는 매우 슬퍼하는 모습을 보이지만 뒤에서는 챙길 것을 챙기는 듯한 현실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며 비판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애초에 우크라이나의 EU 가입 승인과 나토 가입 승인을 더 빨리 해줬으면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는 않았을 것이라는 겁니다. 여기에 더해서 EU와 나토 측에서는 아직까지도 우크라이나의 EU 가입 승인을 이뤄주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뿐 아니라 미국은 러시아와 우발적 충돌을 막기 위해 군사 한라인 직통망을 개설했습니다. 미국 방부 관계자는 러시아 측의 오판과 군사적 충돌, 확전 방지 등을 위해서 러시아 국방부와 지난 1일 군사 한라인을 개설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미국은 우크라이나 사태와 관련돼서 미군과 러시아군 간의 직접적인 교전을 벌일 생각이 없다고 밝히면서 일각에서는 미국이 러시아의 침공을 방관하는 게 아니냐 하는 지적까지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번 핫라인 개설을 두고 미국과 러시아 간의 우발적 군사적 충돌이나 핵전쟁과 같은 사태가 일어날 일은 현저하게 떨어졌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때문에 일각에서는 미국과 서방 측이 마치 한반도처럼 우크라이나를 돈과 서로 가르는데 합의점에 달하고 있는 게 아니냐는 분석이 나옵니다. 심지어 미국 당국은 그동안 유엔 주재 미국 대사를 통해 러시아와 푸틴을 전범국으로 규정할 수 있다는 메시지를 냈었으나 최근 미국 국무부는 유럽 주재 미국 대사관에 긴급 연락하여 러시아에 대해 전쟁 범죄 국가라고 올린 트윗과 리트윗들을 취소할 것을 명령했습니다. 우크라이나 측에서는 최근 원자력 발전소를 공격한 러시아를 전범국으로 규정짓기 위한 세계적인 여론전을 펼치고 있는 상황이지만 미국 측에서는 러시아 측에서 원전을 잘 통제하고 있다는 러시아 측의 주장을 믿지 않을 수 없다는 의견을 밝히며 미국 측과 우크라이나 사이에 미묘한 입장 차이가 드러난 것입니다. 러시아를 전범국으로 취급하지 않겠다는 미국 측의 입장이 나왔다는 분석이 나오면서 과연 우크라이나를 대하는 미국의 진짜 입장이 무엇인지 또 러시아와 미국 사이에 어떠한 일이 있었던 것인지에 대한 의문점이 생기고 있는 상황입니다. 세 번째, 결국 중국 견제에 포커스를 맞추는 상황. 일각에서는 미국 측에서는 우크라이나에 신경을 쓰는 것보다는 대만, 남중국해에서의 갈등에 좀 더 포커스를 맞추고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중국의 경제력과 군사력이 러시아보다 더 막강하고 자칫 중국의 GDP가 미국을 뛰어넘을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이 때문에 미국의 진짜 적은 러시아가 아닌 중국이라는 해석이 나옵니다. 실제 현재 미국의 주요 항공모함들은 우크라이나와 가까운 지중해나 흑해에 위치한 것이 아니라 한반도 주변과 대만 해역, 일본 주변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미국으로서는 우크라이나에서 러시아와 빨리 휴전 등을 통해 안정을 찾기를 바라고 있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국전쟁과 우크라이나 사태가 다른 것은 한국전쟁은 미국 등 영국, 캐나다, 호주 등의 서방국들의 직접적인 참전이 있었으나 우크라이나는 홀로 싸우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나토와 미국에서 우크라이나에 물자 지원을 해주고는 있으나 전문가들은 시간이 싸움이지 결국에 우크라이나는 밀려날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안타까운 분석은 우크라이나를 지지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안타까움을 줍니다. 네 번째, 알렉세이 나발리의 정치적 부상. 현재 미국에서는 푸틴과 그 집권 세력을 전범으로 전범 재판을 받을 수 있게 하자는 논의가 나오고 있습니다. 린다 토머스 그린필드 유엔 주재 미국 대사는 푸틴 대통령을 ICC에 제소하여 전범 재판을 받게 할 수 있다는 언급을 내놓고 있습니다. 실제 우크라이나 정부는 ICC에 러시아를 전범 조사를 해줄 것으로 요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때문에 러시아가 정상화되려면 푸틴과 같은 호전적인 인물 대신 친서방, 친미 성향의 정치 인사가 집권을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그 중에 유력한 인물로는 알렉세이 나발리가 있습니다. 푸틴의 독살 위협에서 살아남은 알렉세이 나발리는 단 푸틴 인사로 푸틴에게 독살을 당할 뻔한 인물입니다. 현재는 러시아에서 수감 중이며 수감 중에도 반전이 메시지와 푸틴을 비판하는 목소리를 내면서 러시아에 살아있는 민주주의의 심볼과 같은 존재입니다. 이 때문에 서방 측 매체에서는 푸틴이 실각을 하게 될 경우 새로운 러시아의 지도자로서 알렉세이 나발리만한 지도자가 없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러시아는 1992년 소련이 붕괴된 이후로 민주주의 체제로 정치 제도를 바꾼 이후로 많은 시민들이 민주주의와 서구식 표현의 자유에 어느 정도 익숙해져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러시아와 같은 푸틴식 전체주의는 더 이상 러시아 사회에서 통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현재 러시아 내에서는 유리를 찾기 어려운 민주화 시위, 반전 시위가 확산되고 있는 상황으로 제2의 러시아 혁명이 일어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만약 우크라이나에서 휴전이 이루어지고 러시아의 집권체제가 변화를 맞이하게 된다면 칼날은 결국 중국으로 모아질 수밖에 없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다섯 번째, 딜레마에 빠진 한국. 유크레인 사태가 터지기 직전까지 한국과 러시아는 사이가 매우 좋은 나라였습니다. 러시아는 심지어 북한에 무기 공급 등을 하지 않고 대북 강경 노선을 부분적으로 유지하며 북한 문제에서 한국과 어느 정도 발을 맞추는 모양새를 취했습니다. 반면 우크라이나는 북한과 중국의 러시아의 기술이 담긴 ICBM 핵심 기술뿐 아니라 중국의 초음속 전투기 개발을 위한 러시아제 기술 제공을 우크라이나가 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우크라이나가 골수 친중 국가이자 핵사태를 키운 나라라는 비판이 어느 정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우크라이나 사태를 계기로 한국 내 우크라이나 동정 여론이 확산되고 반러시아 분위기가 높아지면서 그동안 러시아와 쌓아왔던 외교적 신뢰가 한 번에 무너지는 상황을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고민이 커지고 있습니다. 분명한 점은 러시아가 민주주의적인 정상국가로 돌아서게 되면 한국에게는 매우 이로운 상황이 된다는 점입니다. 러시아의 크림반도 강제병합 사건이 일어나기 직전 러시아는 친서방의 G7에도 포함되던 서방국가의 주요 멤버였습니다. 당시에 한국은 러시아로부터 불공 1차, 2차 사업 등이 진행돼 러시아의 핵심 무기 기술을 많이 이전받았습니다. 하지만 러시아가 크림반도를 강제병합한 이후로는 이러한 방산협력은 거의 없는 상황이며 러시아가 반서방, 친중국 국가가 됨으로 인해서 한국에게는 어느 정도 지정학적 리스크가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때문에 한국은 러시아에 지속적으로 민주주의 정권이 들어설 수 있도록 해야 하며 러시아의 민간 교류 협력의 끝만큼은 지속적으로 유지를 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국토전략TV 오늘은 이것으로 마칩니다. 감사합니다.